여기 보시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고용한 농민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되게 밝다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 판매로 수익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 농업 활동을 하면서 농업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고, 특히 이렇게 고부가 작물을 한다면은 주민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에게 입터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K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윤수성님, 네.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네. 어떠세요? 농업계에서 한번 나와보시니까요. 여기 짓다요. 네. 저는 사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 저도 나름 이 농업 관련된 책을 얼추 냈던 그랬죠. 나름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쪽 분야에 사실 관심이 좀 있긴 한데, 또 여기 와서 더 이제 그 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이야기도 듣고 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하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반인 네. 관점에서 채널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 넥스트하고 많이 가까운 게스트죠.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일단 젊으신 분이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패기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는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은 농업 분야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있는 가장 선도적인 스타트업 중에 하나죠. 윤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영농형 태양광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엔벨롭스의 윤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영농형 태양광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많은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농형 태양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엔벨롭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이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윤성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절에 처음 만났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네. 처음 만나가지고 네. 아마 PD 사업을 할 때였죠, 그죠? 네, PD 사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코이카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제가 아마 PM으로. 예. PM이었고 이쪽이 이제 그 기업 파트너 쪽이었죠. 네, 실제로 이 친구가 저는 굉장히 네. 놀랐던 게 뭐냐면은 피지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개발하는데 네. 이 GCF 펀드라고 있잖아요. 네. 그린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국제 기구입니다.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죠. 맞아요. 네,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있는 네. 그 국제기구의 펀드를 받아가지고 피지에서 오발라우 섬이라는 곳 있잖아요. 네. 피지 주섬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음. 거기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오발라우 섬이 어떤 섬이냐면은 네. 그때까지는 발전소가 디젤 발전소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네, 100% 디젤. 소음도 엄청 심하고 이제 네. 전기 요금도 비쌀 거 아니에요. 연료를 네. 쓰니까. 음. 근데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놓고 이제 ESS 배터리 스토리지를 넣어가지고 네, 하는 네. 그걸 기획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먼저요. 제가 이제 피지랑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먼저 네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피지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호주 오른쪽,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위쪽에 있는 작은 휴양 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괌 음흠. 정도의 이제 휴양지가 되겠고, 호주랑 뉴질랜드 분들이 휴양으로 많이 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이제 피지 같은 경우는 본섬, 북섬, 이렇게 오발라우 섬이라는 섬들이 있는데, 본섬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이 한 50% 아. 에너지를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발라우 섬은 100% 디젤로만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발라우 섬은 이제 영국 식민지 시설에 첫 수도가 있는 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허리테이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발라우로 섬을 들어가면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허리테이지 사이트인데 네.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들을 기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가면은 디젤 발전소의 굉음과 그리고 매연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항구에 디젤 발전소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도 불만들도 주민들이 되게 많았고, 관광객들도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발라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100%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국가적인 목표였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딱이었네요. 네.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이었던 게 거기서 뭐 수력을 할 수 있는 수력의 그 자원도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뭐 풍력 자원도 없었고 뭐 바이오매스나 다른 신재생이나 재생에너지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발전원이 태양광이었습니다. 그럼 거기가 적도 좀 미친 거예요? 적도 좀 밑에 있어요. 예.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도 많이 쓰겠네요. 해는 그냥 무한정 쏟아지겠네요. 뭐 주구장창. 무한정까지는 아닌데 네.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한 20-30% 정도 발전량이 더 나오는 지역이기는 해요. 어쩌다 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원래 2014년부터 17년까지 피지에 파견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엔벨롭스는 아니고 전 직장에서 네네.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개발하는 음흠. 그런 임무를 맡고서 파견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도에 사이클론 윈스톤이라는 이제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이 피지를 강탈했었고 대부분의 지역이 전력도 나가고 피해도 크게 입었고요. 근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전력이 그래도 금방 복구가 됐는데 오발라우 섬 같은 이런 도서 지역들은 막 전기가 1년이 되도록 복구가 안 되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으로 전기가 없는 데도 있구나라는 거를 제 인생에서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숨 쉬듯이 당연히 즐기는 게 전기인데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전기가 없는 걸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인구가 아직도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이런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큰 발전사들이나 뭐 대형 금융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성 있고 규모가 큰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사업에만 투자를 해서 발전소를 건설하지 이런 작은 지역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큰 문제점이었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ODA 사업 같은 이제 코이카 방금 말씀하신 코이카 사업 같은 ODA 사업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충족하고는 하는데 문제는 ODA 사업도 무한정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년 뒤, 3년 뒤 사업 기간이 끝나면은 그냥 방치되고 훼손되는 그런 시설도 많아서 이런 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서 네. 그 낙후된 지역들이 좀 지속 가능한 전기를 즐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GCF 펀드를 가져간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GCF 펀드의 프로포저를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잖아요. 네. 다 영어로 써야 되고. 네.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GCF 그 영어 네. 말씀하실 때 발음이 이미 약간 토종은 아니시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저는 굳이 그것까지 소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대학을 어디 나오셨죠? 대학은 그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역시 버지니아 공대고요. 일부러 발음은 불리지 않았어요. 버지니아 공대가 공대로는 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네, 공대로 유명합니다. 네, 네. 아, 네. 그렇죠. 음. 유명한 대학 나오신 분이 왜 돈 안 되는 스타트업 아니면 돈 안 되는 돈 되는 스타트업일 수 있죠. 그런데 피지에 가는 어떤 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일이잖아요. 네. 좋은 일은 되게 돈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왜 그런 일을 선택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저도 돈을 매우 좋아하고요. 예,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저한테 동기가 부여되는 거는 재밌는 일 그리고 좀 뭔가 뿌듯한 일 이런 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네네. 돈이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은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적인 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시네요. 부럽지 않아요? 네. 너무 부러워요. 네. 저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그러면 지금 거기는 그 오발라우 섬인가? 네. 거기는 그러면 지금 전력 믹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디젤 발전. 아직도요? 예, 아직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할 때가 네. 벌써 몇 년 됐으니까 태양광 발전이 설치가 됐나요? 그때 당시 이제 남 박사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을 때 코로나 네네. 시절이었고요. 이제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절 이후에는 이제 피지의 전력청이 일본 지분에 일부 매각이 되면서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전력 구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력청과 그런 것들이 많이 딜레이돼서 이제 9월에 착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군요. 네. 근데 항상 이런 국제 프로젝트는 보니까 계획대로 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네, 항상 맞습니다. 딜레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영농경 태양광을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5메가와트였나? 4메가와트, 4메가와트, 네. 5헥타르 정도 5헥타르 정도. 굉장히 큰 네, 면적이거죠. 됩니다. 이런 걸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럼 또 영농형 태양광 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피지 정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이제 오발라우 섬을 신재생에너지 전환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목표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지 어떤 소스라든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GGGI라는 또 다른 GCF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제 오발라우 섬을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태양광 한 5메가와트, 4메가와트짜리 2개 정도,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까지 포함해가지고 전환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그런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오발라우의 그 사업지 마을에 들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원래 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던 이 땅 같은 경우는 원래 농지로 사용하던 곳이래요. 그래서 이게 일반 태양광을 건설했을 때는 더 이상 농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또 다른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농업도 큰 기후 피해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처음으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기술을 알게 되었어요. 아, 네. 예를 들면 섬이라 보니까 토지가 많이 없었죠. 그렇죠. 작은 섬이기도 하고 인구 한 10,000명의 네. 작은 섬이고요. 네. 토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발라우 섬 이렇게 봉긋하게 가운데가 산처럼 솟아있는 화산섬이라서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굉장히 네. 귀한 곳이었네요. 귀한 곳이고요. 그런 평지들은 이미 뭐 산업 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로 점유가 돼 있어가지고 농경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럼 윤 대표님도 그때 처음으로 그럼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걸 검토해 보셨네요. 그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을 때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기술입니다. 제가 또 당시에 이제 수사를 할 때 보니까 네. 독일의 프라운호프 연구소가 이제 그걸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또 그건 또 어떻게 오거나이징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도달했는지.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프라운호퍼 이제라는 이제 독일의 3대 아마 연구소일 거예요. 막스 네. 플랑크랑 이제 네. 프라운호퍼랑 등 해가지고, 네, 프라운호프 연구소를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영농형 태양광을 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소셜 벤처였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기술을 그때 당시에는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찾아보다가 영농형 태양광은 프라운호퍼에서 처음 기술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1981년 제 생년입니다. 네네. 제가 태어난 해에 프라운호퍼의 창업자가 영농형 태양광의 개념을 처음 고안을 해서, 그 고안의 이제 철학은 뭐냐면은 이제 crop do not need full sun. 네. 그래서 작물은 태양광이 다 필요는 없다라는 개념에 착안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상당히 고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런 기술 검토를 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해서 콜드콜로 저희가 네네. 접근을 했습니다. 아, 무턱대고 들이댔네요. 들이댔습니다. 예. 그때 제가 들이대는 거 잘해요. 환영을 하던가요? 독일 사람들이? 일단 독일 쪽에서는 본인들이 개발한 이런 기술들이 해외에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워했고요. 네. 특히 이런 개도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그리고 국제기구 사업으로 기획이 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검토를 했으면 이제 어떤 결론들에 도달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보고서를 보긴 했으면 저희한테 좀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네.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네. 선생님 어떠세요? 이 영농형 태양광 같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아니 일단은 저쪽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런 어떤 잠재량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설치된 거죠. 영농형 태양광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오, 네. 네. 여기 반응이나 이런 게 궁금해요. 그 후에 그래서 실제로 작물이 그렇죠.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네. 처음 어떤 테스트용으로 파일럿으로 네. 설치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3메가와트짜리 공식적으로 9월에 착공하기 전에 특히 이런 도서국 해외에서 하는 사업의 리스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네. 운송이라든지 뭐 현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자재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토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증하기 위해서 에너지공단의 상용화 사업으로 200kW를 선착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코이카 사업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이 200kW 영농 태양광 하부 안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실증 포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건설하는 것도 많은 레슨원드가 있었습니다. 작물과 환경에 따라서 저희는 디자인을 다 달리 구축합니다. 그게 영농 태양광의 핵심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물마다 필요한 이제 뭐 광파점도 다르고 그리고 누적 적산 온도도 다르고 그리고 필요한 수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영농 태양광을 뭐 간격을 넓힌다든지 좁힌다든지 이런 차광률을 조정하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에서 최적화하는 기술을 저희가 프라운어퍼 등등 많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가 지금은 기술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 이제 영농 태양광 다양한 설계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프라운호퍼에서 그럼 이런 사전에 어떤 광 같은 걸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기술 제안을 했고 네. 그럼 이제 우리 기술진이 가서 시공을 한 거네요. 네. 아, 그래서 프라운어퍼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분석을 했던 게 작물마다 필요한 이제 그 광합성 이용 가능 일사량 PAR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분석을 해서 차광률에 따라서 그 PAR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광률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디자인을 설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널 각도라든지 그리고 구조물의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패널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함으로써 그 작물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물을 보면 그러면 테스트 재배를 했었나요? 네, 저희가 14개 작물을 테스트 재배를 이제 단국대 네. 와 같이 실행을 했고요. 네. 거기서 7개 작물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작물이었습니까? 지금 뭐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바닐라 아시죠? 네. 아, 바닐라 향을 넣는 네. 바닐라. 네. 이게 상당히 고부가 작물이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이제 추출해서 그 용액을 수출을 하면은 킬로그램당 거의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고부가 작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닐라가 자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바닐라는 이제 나무 그늘 아래서 자라는 작물이라서 영농 태양광과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처음 이제 피지에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어요. 아, 이 경우에는 오히려 피지 같으면 햇볕이 셀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어떤 차광을 해줌으로써 이 작물이 더 잘 자라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차양막을 활용해서 이제 농업을 더 증진시키는 네네. 활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지도 그런 적절한 작물들 그리고 작물에 맞는 태양광 디자인을 통해서 적절하게 차단해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예. 저 경우에는 그럼 쟤는 그늘이 필요한 작물이니까 네. 그러면 저거 오히려 생산량이 늘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예, 저희가 지금 아직은 수확하는데 바닐라가 3년이나 걸립니다. 아. 그래서 비싸고요. 그리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또 손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돼서 그런 품이 많이 들어서 또 비싸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농 태양광 하부랑 그리고 노지에 같이 실증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생육 상태를 봤을 때는 영농 태양광 하부에서 더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눈에 차이가 띄게 확 나요. 잘 자랍니다. 그리고 다른 작물도 말씀드리면 토란인가요? 정확하십니다. 어허. 이게 토란이에요. 네. 토란 같은 경우도 영농 태양광 하부에서 노지보다 더 생육 상태가 좋은 것을 보실 수 있고 가장 효과가 드라마틱했던 거는 오이입니다. 이 영농 태양광의 그림자가 덩굴 작물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란, 뭐 에그플랜트, 그리고 호박, 그리고 롱빈 같은 작물들이 성공적으로 영농 태양광 하부에서 테스트가 됐어요.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저걸 봤으면은. 네. 상추, 레터스 같은 경우는 네. 프라운어퍼가 같이 이 사업 안에서 검토한 작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거기 프라운어퍼의 결론으로는 그때 당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영농 태양광 하부에서 한 17% 정도 생산량이 준다였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이 저렇게 늘었어요. 예, 생육 상태가 더 훨씬 좋죠. 좋네요. 네, 저는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사실 햇볕이 너무 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또 이게 차양이 되면은 네, 토양 수분 증발이 좀 줄어드는 것들 좀 있잖아요. 네. 좀 그것도 영향이 줬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영농 태양광의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많이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리 피해도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최근에 인도네시아 케이스는 강우 피해도
아하. 막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양한 효과들을 기후 적응 효과로서 창출할 수 있는 게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저렇게 만들어낸 전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중앙 그 전력 계통에 물리는 네, 건가요? 오발라우 개통에 물리는 사업이고요. 아. 오발라우 전체 개통의 50%를 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농사짓는 농민은 저 전력 판매 수입도 갖게 되는 거예요? 농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업으로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업 자체는 저희의 민자 발전 사업이에요. 저희 아, 엔벨롭스가 네. 100%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의 민자 발전 사업이고 저 농지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임대해서 소유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고용한 농민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되게 밝다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 판매로 수익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 농업 활동을 하면서 농업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고 특히 이렇게 고부가 작물을 한다면은 이런 주민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이카 사업을 기획할 때는 이제 네. 농민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저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 이제 재배하는 농민들이 저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도록 이렇게 기획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농민분들도 저희가 100명 정도의 영농조합을 이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영농조합에 소속된 농민들이 저희한테 고용이 됨으로써 이제 월급, 주급을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아. 그리고 향후에 이런 농업들이 더 이제 수익 창출이 크게 되고 마진이 남는다면은 이제 주민들과 그거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컨셉도 같이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예를 들면은 피지 정부 같은 경우는 오발라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자는 제의가 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4개 사업지를 더 검토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피지 정부에서는 이제 식량 안보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이런 신재 생활의 전환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크로스 커팅형 사업에 대해서 매우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이걸 또 영농형 태양광이 이 저런 열대 아열대 지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확 드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다른 게 정점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이 장점이 가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전에도 몇 번 영농형 태양광 소개하면서 댓글들이 하도 험악하게 달려가지고 네. 이게 이럴 게 아닌데 이게 다른 네.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네, 나타나는 문제들은 그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엔벨롭스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좋은 일하고 돈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ODA이긴 하나 어쨌든 수익 추구를 위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이게 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수익이 나냐 안 나냐. 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사실 그렇죠.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ODA 사업이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발라우 사업 같이 ODA 사업 그리고 민자 발전 사업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사업을 결합한 PPP 모델이죠. 이런 거를 도입한 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PPP, Private Public 파트너십. Partnership 해가지고 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업을 개발해서 네. 이제 공공적인 목적을 추구하지만은 네, 어떤 사업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또 높인다.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직 안 잊어버리고 있네요. 이게.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까지 네. 어떠신가요? 수익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실증, 포장 그리고 실증하는 단계이고 저기에서 창출된 이제 작물 수익 같은 경우는 전량 협동조합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메가와트짜리 이제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은 그 실증 포장에서 검증된 작물들이 이제 상업농으로 전환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파는 어떤 계약도 체결해서 당연히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그죠? 예, 판매 계약은 25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네, 고정 가격입니다. 아쉽게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오발라우 섬에 드디어 디젤 엔진 소리가 멈추게 되잖아요.
매연이 멈추게 되고. 이 첫 사업으로는 한 절반 이상 정도의 이제 디젤 발전이 멈추게 되고 네. 이제 디젤 발전기가 거기에 현재 5개가 있고 4개가 상시 돌아가는데 네. 그 중에서 절반 또는 3개까지 이제 스탑시키고 태양광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이제 2차 사업이 저희 오발라우 안에 또 하나가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게 되면은 이제 거의 98%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 저 섬에 그 탄소 중립은 엔벨롭스에 달려 있네요. 네, 엔벨롭스의 꿈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발라우 이 GCF 사업으로 기획된 것 중에 하나가 코이카에서 공유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네. 도입과 그리고 농업 연구센터 네네. 도입이에요. 아무리 저희가 크게 몇백 톤을 작물을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인프라가 없으면은 저장도 못 하고 가공도 못 하고 그리고 운송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시설을 코이카에서 피지 농업부에 공유를 해서 저렇게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메가와트가 착공할 때 저 농업연구센터도 같이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아, 제가 저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네. 계획을 세울 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이빙을 쳤습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 예. 그런데 네. 이게 왜 재생에너지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간헐성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냥 스토리 그 배터리만 갖고도 그게 되나요? 그렇죠. 배터리로 충분히 핸들이 가능하고요. 음. 이제 단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운용을 하냐. 네. 그리고 배터리의 사이징을 이 태양광의 용량과 맞춰서 적합하게 디자인을 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작은 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 개념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알아서 이제 ESS가 주도적으로 이 그리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리드 포밍 기술이 들어간 배터리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는 가능해요. 그거를 운영할 인력도 전문 인력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태양광 ESS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처럼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부분 자동화 그리고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이제 가끔씩 이상 감지가 될 때 현장에 가서 수리하거나 보면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은 충분하죠. 태양광 발전 쪽으로는 매우 충분하고요. 네. 단지 ESS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드 포밍 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런 개도국의 이런 형태의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걸 같이 할 한국의 파트너들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태양광이 많이 나오면 그게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버리고 있잖아요. 컬테이먼트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이런 뭐 그리드 포밍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기술인데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국내도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에도 계속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단지 국내에서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국내에서는 안 하기보다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스타트업이 이렇게 명함을 내미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이런 발전업계에서 명함 내미는 건 저희 같은 작은 업체는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아직 농지법상으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화가 기반이 마련이 돼 있지 않아서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영농경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엔벨롭스 좀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엔벨롭스가 또 혁신적인 사례를 많이 했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했고 또 다른 나라 여러 군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엔벨롭스를 봤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이 K 이 농업 기술을 가지고 세계에 수출하는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에서 탄생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에너지로 출발을 하는 기업이라서 농업 분야는 아직은 너무나 초보적이고요. 배울 게 많은 기업이고 남 박사님 같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엔벨롭스가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른 사업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저희 PG 사업이 이제 저희의 출발점이었고 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메이카에 준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GGJ 같은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 같이 농업 기후 피해가 심한 국가들의 영농 태양광 도입을 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타당성 조사들을 저희 같이 영농 태양을 잘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입찰을 해서 네. 저희가 수주를 해서 수출도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인가 했는 걸 보면서 영농경 태양광하고 이렇게 충전 시설을 막 제공하면서 전기 오토바이나 전동 농기 같은 걸
운영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농촌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최근에 준공한 인도네시아 사업이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이페베 대학교라는 보고르 농업대학교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농대인데 네. 농대만 있는 네.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에서는 한 7위 정도의 큰 농업대학교고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거기서 최근에 이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제 학과를 창설을 하면서 이런 영농형 태양광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랑 MOU를 맺고 최근에 이제 동서발전 그리고 에너지공단과 함께 50kW짜리 스마트 영농형 태양광 구축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영농형 태양광은 좀 독특한 모델입니다. 단순히 영농형 태양을 통해서 발전이랑 농업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영농형 태양광의 전력을 활용해서 이 이바이크 충전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바이크를 캠퍼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했고요. 오토바이, 네. 전기 예. 오토바이. 이륜차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영농형 태양광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핵심적인 농업 인프라로 활용을 해서 이 전력을 이바이크 이런 이륜차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농기계도 앞으로 계속 전동화되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업 가공 시설이라든지 저장 장치 아니면 농업 관계 시설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운송수단 전환까지도 할 수. 제가 그 인도네시아 올 1월달에 갔는데 거기 이제 발리의 우붓이라는 데가 농촌 지역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풍경이 예쁜데 너무 그 오토바이가 너무 많고 이런 스쿠터 이런 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환이 되면 훨씬 더 이게 농촌도 그렇고 도심지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가면은 매연되면 너무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 중에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내연기관 오토바이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있긴 하는데 이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충전을 일반 화석 연료 기반의 전기로 하게 되면은 그런 환경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농형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충전을 한다면은 좀 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리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개도국에 가면은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되어 네. 있고 또 많은 곳이 농사를 잘 못 짓는 것이 뭐냐면은 관계 시설을 돌리려도 이 기름값도 비싸잖아요. 그 시골까지 기름을 가져가려면 그렇죠. 예. 이 디젤 엔진을 돌려서 펌프를 돌리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태양광 같은 거 조그마한 패널을 지원해서 이제 물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앙 집중적인 전력망을 갖기 어려우니까 이런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 전력망을 가져가는 게 네. 하나의 발전 모델일 수 있겠다 싶고 거기에 또 전동 농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전동 카트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동 트랙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농업이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저는 좀 그런 구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보면 뭐냐면은 농촌에 태양광이 들어가고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가고 거기에 충전 스테이션이 같이 들어가고 그렇죠. 트럭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농업 시설이든 같이 이렇게 묶여 가지고 그죠? 이렇게 에너지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미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기술은 충분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기술은 요소요소별로 충분히 다 이미 개발이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융합하고 그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개도국 같은 경우는 국내와 달리 규제가 아직은 많이 없어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어서 오히려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훨씬 제도적으로는 적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남 박사님께서 이런 요소요소를 결합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영농형 태양광 넥서스라는 개념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관계 시설, 농업 시설 그리고 농업에 관련한 이모빌리티를 결합하는 모델로 지금 아프리카 사업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농형 태양광이 뭐 안 돼 잘 어려운 이유 중에 뭐 예를 들면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딴 걸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라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지역 뭐 임차농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 부분 그런 네. 것들인데 저기는 이제 그런 이슈는 좀 많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여기는 주민 수용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성향들이 훨씬 강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은
농사를 하고 싶어도 물 때문에 못 합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계를 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농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작물을 1년에 3번까지 재배할 수 있는 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워프레크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만 재배하게 되고 재배를 하는 즉시 또 판매를 해야 돼요. 이거를 보통 저온 저장 시설에 저장을 시켜놓고 가격이 좋을 때 파는 게 훨씬 더 농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들과 에너지원들이 없다 보니까 바로 그냥 시장가에 판매하는 그런 고충도 있더라고요. 아.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양파 같은 것도 재배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생산을 하면은 저장고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망에 담아가지고 길거리에 쫙 쌓아놔요. 네. 근데 며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저 ODA 사업을 디자인할 때도 보면은 그 저장고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유통기간을 늘리고 분산시키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결합되면은 농사를 2번 짓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새로 화력 발전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때 가능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또 기후재해가 많은 곳이니까 네. 저런 영농 태양광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후재해를 막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 토양 수분 증발 같은 걸 상대적으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또 기온 같은 게 너무 높으면 이게 작물 생기 지장받잖아요. 또 약간 온도가 1, 2도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런 효과까지 해가지고 사실 작물 생육도 촉진되거든요. 품질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런 지역에서는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네. 이 여름 기온은 별로 다르질 않거든요. 네. 습도- 오히려 더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영농 태양광의 미래는? 우리나라 영농 태양광의 미래.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쨌든 간 이 네.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제 네. 하나하나 좀 네.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농지법상으로 이런 영농 시설 외 음. 시설을 이제 구축하려면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이제 절대 농지는 아예 그런 허가도 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영농 태양광을 농업 시설로 보느냐, 농업 외 시설로 보느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됐을 때는 국내도 영농 태양광이 활발하게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일반 태양광을 지금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거의 다 사라져 있는 상태고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남은 땅이 이제 농지인데 농지에다 아무렇게나 영농 태양광을 짓게 되면 농업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다른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다른 이제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이거를 농업 시설로서 농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모델이 나오면 사실 이제 네. 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이런 논란들, 네. 부정적인 시선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농형 태양광을 급하게 많이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천천히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 가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미래 농업하고 네.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죠. 기후변화 적응 농법과 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인데 이제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네. 또 이렇게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게 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 이 첨단 기술 농업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말을 조심조심 이렇게 하시는 게 딱 보이네요. 근데 사실 이제 넥스트 같은 사단법인 넥스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네. 어떻게 보면은 기후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장 앞서가는 곳이잖아요. 네. 이런 것에서 좀 관심가 조절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그런 예전에 보고서 이런 데서 저희 뭐 영농형 태양광 국내 잠재량이 얼마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뭐 네. 그쵸. 외부에서도 좀 많은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네. 이제 작물마다 뭔가 이런 이제 설치하는 방향 이런 것도 다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책 쓴다고 막 농민분들 몇 분 찾아뵀을 때 보니까 작물 전환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맞아요. 예. 그러면 저런 게 이제 시설이 있으면 좀 어렵지 않나요, 작물 전환이? 저희도 그 부분에서 네. 고민을 출발해서 최근에 이제 중기부 팁스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기술 개발 과제를 바탕으로 개발을 한 게 가변형 기술입니다. 이 가변형 기술을 하면 작물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기상 환경에 따라서 패널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제 차광률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이 바뀌어도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기상 환경이 바뀌어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죠? 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특별한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각도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각도에 따른 이 생육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 AI한테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각도를 도출하는 기술을 현재 실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구축한 이 사업이 저희가 첫 스마트 영농 태양광 가변형 기술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또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영농 태양광의 한 가지 단점이 그거예요.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비싸다. 이고 현재는 아마 1.2배에서 2배 정도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더 비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규모화시키고 하면서 이제 경제성을 점점 맞추는 과정에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토지의 수익원이 이제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쇄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사실 이제 햇볕이 땅에 내리쬐는데 네. 농작물은 1년에 한 4, 5개월, 키로도 4, 5개월이죠. 네. 그 정도만 사용하는데 반해 가지고 나머지 기간 사실 전부 다 태양광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이안에도 활용할 수 있고 네. 저는 이것도 농업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태양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탄수화물이라는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 치면은 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라 네. 화학적 에너지를 바꿔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농업으로 봐주면은 훨씬 더 우리나라 농업이 다음 단계로 가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재밌었던 거는 네. 이런 희망적인 스타트업들 아마 엔벨롭스가 우리나라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글로벌로 나가면서 여러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을 전파해주는 하나의 천병 역할을 하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수님은? 네, 저도 그 다음 스텝이 궁금해져요. 뭐 스타트업의 꿈은 항상 스타트업에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신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투자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개도국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도입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 그리고 이런 영농형 태양광 넥서스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아프리카 시장 네. 위주로 먼저 진출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농지법 등 제도가 좀 개선이 되면은 진출을 하려고 이미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영농형 태양광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 영농형 태양광은 이제 농민이 이탈하고 있는 그리고 기후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는 이런 쇠락하는 농업의 핵심 솔루션으로서 핵심 인프라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지 농업도 앞으로 전동화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자동화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을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로봇을 부착을 해서 생육 상태도 모니터링하고 하베스팅도 하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국내의 농촌에도 도입이 된다면 상당히 미래 농업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의 하나의 모습일 거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농업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영농형 태양광과 이게 만들어내는 어떤 전동 네. 농기계, 전동 뭐 디지털 솔루션 같은 것들이 농업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미래에 아마 엔벨롭스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엔벨롭스가 글로벌에서 한국 농업의 위상을 많이 떨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자괴감을 느껴요. 왜요? 아까 나이를 언뜻 말씀하셨는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네. 나는 여태 뭐 했지? 들으면서 그냥 자괴감을 느끼면서 네. 대단한 청년이죠. 홍보 에너지가 필요하시면 부럽기도 하고. 언제든지. 네. 네. 저희는 이용해 주십시오. 뭐 아직은 정말 작고 미약한 기업이고 저희는 뜻은 좋지만 아직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있는 몇 기업입니다. 명이에요? 아까 보니까 막
저희 지금 총 9명 같이 9명이 일을 저걸 다 하고 있는 있고요. 거예요? 우와. 9명에서 저렇게 많은 사업지를 같이 핸들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들은 다양한 이제 좋은 파트너들이 있고요. 농업 관련한 파트너들, 에너지 관련한 파트너들,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 있어서 할 수 있었고,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스타트업들 그리고 기업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 같이 영농 태양광 사업 같이 참여해서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좀 앞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농 태양광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혹시 그런 데는 이미 저쪽에 다 이미 또 세계 시장을 사실 우리가 지금 하시는 사업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또 경쟁이라는 게 상대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미 또 유럽에서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영농 태양광 시장이 점유율을 따지기에는 아직은 태동기 아 그래요. 예, 초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 영농 태양광이 농업 시설로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포도농장까지 이제 도입되고 시작이고요. 있으니까. 예, 포도 농장 말씀을 잘해 주신 게 와인 좋아하시죠? 네. 근데 와인의 최고의 프리미엄 와인은 그 보르도 와인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보르도 와인이 최근에 맛의 품질이 많이 네. 변한다고 합니다. 그 맞아요. 이유가 고온 피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영농 태양광을 도입해서 품질을 회복하는 사례들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농 시설로서 유럽은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용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도입이 되는 것 같고 국내도 이런 법안들을 만들 때 단순히 그냥 농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작물의 생산량이 좀 줄어도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을 좀 보전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영농 시설로서 농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농 태양광이 돼야지 앞으로 활발하게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본 네. 이유는 이제 아까도 언뜻 얘기가 나왔지만 국내 영농형 태양광이 처한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넘어야 될 허들도 너무 많고. 근데 뭔가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막 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꼭 우리나라에서만 뭔가 영농형 태양광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뭐 댓글에 많이 달리는 이제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수출 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뭔가 인식이 있으면 좀 국내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는데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특히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태평양 이런 시장들 또 남미도 있고요. 이런 시장들이 영농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수십 기가와트를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들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진출한다면 큰 수출 효과도 있을 테고 그럼으로써 국내의 산업도 더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첨언을 한 가지만 드리자면은 저는 유럽의 영농 태양광 기업과 한국의 영농 태양광 기업이 기술력으로 차이가 크게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가는 부분도 많다고 보고요. 여기서 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데이터예요. 이것도 어차피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적인 디자인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실증한 작물 데이터, 그리고 영농 태양광 발전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들이 핵심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나 기관들이 같이 해외나 아프리카나 이런 개도국 시장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게 국내 문제에서 다루다가 글로벌로 시야를 확 넓혀놓으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젊은 청년들인데 새로운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농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의 좀 자부심 같은 거 조금 느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좀 많이 도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농업이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많은 댓글과 엠벨로스에 대한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윤지루 수석님 너무 고맙고요. 윤성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